5장. 그해 여름 나는 스틱랜드 부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녀가 초대하는 조촐하고 유쾌한 오찬에도 자주 갔고 꽤 거창하게 차린 티파티에도 이따금 갔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가졌다. 내가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험난한 문인의 길에 첫 발을 디딘 나를 잘 이끌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로서는 작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누군가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고, 찾아가면 틀림없이 귀담아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정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긴 하나,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미덕을 남용하는 수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의 불행을 보면 제 장기를 발휘할 셈으로 사정없이 덤벼드는데, 그 탐욕스러움에는 어쩐지 악귀 같은 데가 있다. 동정심을 유정의 석유처럼 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정심을 마구 쏟아내어 상대방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너무 많은 눈물의 동정을 받아 내 눈물 따위에는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자신의 장점을 요령있게 이용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녀의 동정심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히려 그녀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내가 젊은이답게 감격한 나머지 로즈 워터퍼드에게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유가 맛있기는 하지요. 특히 브랜디 한 방울을 타면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봐서는 누가 젖을 짜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지 않아요? 저통이 불면 갑갑할 테니까요. 로즈 워터퍼드는 독설가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처럼 가시돋친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보다 멋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스트릭랜드 부인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녀는 주변을 늘 우아하게 꾸밀 줄 알았다. 그녀의 집은 언제 봐도 깔끔하고 상쾌했으며 병에 꽂힌 꽃은 늘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응접실의 사라사 커튼은 디자인은 간소했으나 밝고 아름다웠다. 예술적인 정취가 있는 그 조그마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았고 식탁도 훌륭해 보였다. 하녀가 둘 있었는데 모두 단정하고 예뻤으며 음식 솜씨도 좋았다. 누구라도 스트릭랜드 부인이 훌륭한 주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로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분명했다. 응접실에 아들과 딸의 사진이 있었다. 아들 로버트는 16 먹은 소년으로 럭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운동복 바지와 크리켓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과 연미복에 높은 칼라를 달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소년은 어머니를 닮아 이마가 시원했고 눈은 아름답고 사려 깊어 보였다. 깔끔하고 건강하며 나무랄 데 없는 소년이었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진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사진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착한 건 사실이에요. 성격이 아주 좋아요. 딸은 14살이었다. 어머니처럼 숱이 많은 검은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풍성하게 내려뜨린 모습이었는데 어머니처럼 표정이 상냥하고 눈도 차분하고 침착했다. 둘 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요. 내가 말했다. 네, 제 아버지보다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 바깥 주인은 한 번도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만한 나이의 여자가 그처럼 쉽게 얼굴을 붉히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아마 이런 순진한 면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이는 문학에 대해서는 숙맥이 있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그 방면엔 전혀 교양이 없어요. 그녀는 이 말을 흉보듯이 한다기보다 애정이 깃든 어조로 했다. 제일 큰 단점을 대뜸 인정해 버림으로써 친구들의 비방으로부터 남편을 보호하려는 듯이. 증권거래소에 다녀요. 아주 전형적인 주식 중개인이죠. 만나시면 아주 따분하실 거예요. 부인께도 따분하게 대하시나요? 저야 그이와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전 그이가 아주 좋아요. 수줍음을 감추려는 듯 그녀가 생긋 웃었다. 로즈 워터퍼드가 그런 고백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한마디쯤 흉보는 소리를 했을 게 분명하거니와 내 입에서도 혹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눈빛이 더 상냥스러워졌다. 그녀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증권거래소에 다니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마음씨만은 착하고 다정하지요. 저도 아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녁 식사에 조용히 부를게요. 하지만 오시더라도 가고 나서요. 나중에 따분해 혼났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6장.
마침내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나긴 하였지만 그저 얼굴이나 익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였다. 어느 날 스트릭랜드 부인이 쪽지를 보내왔다. 그날 저녁에 만찬 모임이 있는데 손님 가운데 하나가 못 오게 되었으니 대신 자리를 좀 메워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주 지루하시리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워낙 따분하기 짝이 없는 파티입니다만 와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응하는 게 아는 사람 간의 도리였다. 스트링랜드 부인이 나를 소개하자 남편은 덤덤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명랑하게 남편을 돌아보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내게도 남편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분을 초대했어요. 믿지 않으시려는 것 같아서요. 전혀 우습지 않지만 농담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스트릭랜드는 예의상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을 뿐 대꾸는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새로 도착하여 주인이 그쪽을 신경을 쓰게 되자 나는 혼자가 되고 말았다. 이윽고 올 사람이 다 와서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상대하기로 되어 있는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문명인이란 참으로 이상한 관습을 생각해내어 짧은 일생을 이런 따분한 일에 낭비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파티를 보고 있자니 여주인이 왜 굳이 힘들어 손님을 청하며 손님들은 왜 굳이 힘들어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모두 10명이었다. 다들 무심하게 만나서 안도감을 느끼며 헤어진다. 이것은 물론 순전히 사교적인 모임이었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별 관심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빛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으며 그들은 초대를 수락했던 것이다. 왜? 부부만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 따분하니까. 하인들에게도 쉴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들에게 저녁 식사를 빛을 지고 있으니까 등등의 대개의 이유였다. 식당은 비좁게 느껴지리만큼 꽉 찼다. 손님으로는 왕실 변호사 부부, 정부 관리와 그 부인, 스트링랜드 부인의 언니와 남편 맥앤드루 대령, 그리고 어떤 하원 의원의 부인 등이었다. 내가 초대받은 것은 하원 의원이 의회 일 때문에 오지 못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들이 다 굉장했다. 여자들은 품위를 지키느라 옷차림도 화려하게 하지 못했고 지위를 너무 의식하여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했다. 남자들은 근엄했다. 이들 주위에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협족해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파티가 잘 진행되도록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다들 보통 때보다 크게 말하는 바람에 방안은 꽤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공통의 과제는 없었다. 저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얘기를 했다. 수프와 생선과 앙트레를 먹을 때는 오른쪽 사람과 구운 고기와 디저트가 나올 때는 왼쪽 사람과 얘기를 했다. 정치 이야기, 골프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최근의 연극, 왕립 예술원 미술품, 날씨, 휴가 계획 이야기 등이었다. 이야기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좌중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파티가 성공적이어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 남편도 점잖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의 양쪽에 앉은 여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어려 있었던 것 같다. 그를 상대하려니 답답했던 모양이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한두 번 불안한 눈길로 남편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나서 여자들을 몰고 방 밖으로 나갔다. 아내가 나가자 스트릭랜드는 문을 닫고 테이블의 반대편 끝으로 가서 왕실 변호사와 정부 관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다시 포도주를 돌린 다음 우리에게 시가를 권했다. 왕실 변호사가 포도주 맛이 그만이라고 칭찬하자 스트링랜드는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해주었다. 우리는 포도주와 담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왕실 변호사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해 주었고 대령은 폴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잠잠고 앉아 얌전하게 주위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려고 했었다.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아 나는 마음 놓고 스트링랜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람이었다. 왜 내가 그를 갸냘프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 어깨가 딱 벌어진 뚱뚱한 사람이었고 손발도 큼지막했다. 야외복을 입은 모습은 어색했다. 어쩐지 마부가 파티를 위해 정장을 한 듯한 느낌이었다.
마흔쯤 먹은 사람으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용모는 준수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모두 필요 이상으로 조금씩 커서 못생겨 보였다. 면도를 말끔히 해서 커다란 얼굴이 거북살스러우리만큼 벌거벗은 느낌을 주었다. 붉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깎았고 조그만 눈은 푸른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인상이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왜 남편을 두고 난처하게 여기는지 알만했다. 예술계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그는 분명 자랑거리는 되지 못했다. 사교에는 재능이 없음이 분명했다. 하기야 남자는 그런 재능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남자에게 보통 사람들과 구별될 만한 어떤 괴팍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선량하고 따분하고 정직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높은 인품을 존경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도 그를 사귀려 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훌륭한 시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 정직한 중개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7장 이제 사교철이 먼지이는 종말에 접어들고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죄다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노폭 해안으로 떠난다고 했다. 애들 해수욕 하기 좋고 남편 골프 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런던을 떠나는 날이었다. 백화점에서 나오다가 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온 그녀를 만났다. 그녀도 나처럼 런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쇼핑을 하러 나왔던 것이다. 다들 더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함께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자고 하였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이들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귀여워서 과연 자랑스러워할 만했다. 내가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내 앞에서 스스러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주고받았다. 퍽 귀엽고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있노라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1시간쯤 지나서 부인 일행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나는 평소에 다니던 클럽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나는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언뜻 엿보았던 그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은근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자기네끼리 주고받으며 몹시 재미있어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따분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그건 아무래도 말재주만을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머리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보장해주는 요건이 아닐까. 스트릭랜드 부인은 매력적인 여자인데다 남편을 사랑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골치 아픈 모험에 시달려 본 적이 없고 정직하고 점잖다. 또한 어젓하고 귀여운 두 아이들 덕분에 그들 종족과 계급의 정상적인 전통이 운명처럼 이어지리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었거니와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늙어갈 것이며 아들과 딸은 성년이 되어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예쁜 아가씨로 자라 장차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한쪽은 잘생기고 사내다운 남자로 자라 틀림없이 군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풍족한 가운데 품위있게 은퇴하여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다가 무덤에 묻힐 것이다. 하기야 수많은 부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산다. 이런 유형의 삶의 방식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삶은 잔잔히 시냇물이 푸른 초원의 아름다운 나무 그늘 밑으로 굽이굽이 흘러가 이었고 더 넓은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그 바다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초연하여 불현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은 그 무렵에도 강했던 내 타고난 기벽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런 삶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잘 정돈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내 혈기는 좀 더 거친 삶의 방식을 원했다. 그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에는 무엇인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변화를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흥분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험한 암초와 무서운 여울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8장. 내가 스트링랜드 가족에 대해 여기까지 쓴 것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이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책 속의 인물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특징들을 부여해주지 못한 모양이다. 내 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줄 색다른 점을 기억해내고 머리를 쥐어짠다. 특이한 말투나 기이한 버릇을 강조하면 그들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낡은 융단 벽걸이의 무늬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배경과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탓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니 무늬가 어슴푸레해져 그저 하나의 멋진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런 정도였다고나 할까. 사회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그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마련인데 그들 역시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몸 안의 세포들 같았다.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전체 유기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스트링랜드 가족은 중산층의 평균적인 과정이었다. 문학계의 이류명사들을 사귀고 싶은, 결코 해롭다 할 수 없는 갈망을 짓는 명랑하고 손님 젖대를 잘하는 여인, 자비로운 섭리가 마련해준 삶의 환경을 받아들여 제 의무를 다하는 다소 따분한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두 아이들. 이보다 더 평범한 가정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 내가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사람에게 범상치 않는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머리가 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기야 그동안 세월이 흘러 나도 사람 보는 눈이 꽤 나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 스트링랜드 가족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인생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달리 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된 지금 같으면 내가 그해 가을 일찍 런던에 돌아와서 듣게 된 소식에도 그처럼 놀라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민 스트리트에서 우연히 로즈 워터퍼드를 만났다.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싱긋 웃었다. 그녀의 눈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심술궂은 장난기로 반짝 빛났다. 그것은 친구 가운데 누군가의 스캔들 소문을 듣고 여성 작가로서의 본능이 잔뜩 발동해 있다는 것을 뜻했다. 찰스 스트링랜드 씨 만나봤지요? 얼굴뿐 아니라 그녀의 온몸이 기민하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딱한 사람이 정권 거래소에서 큰 손해를 보았거나 아니면 버스에라도 치이지 않았나 생각했다. 기막힌 일 아니에요? 부인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지 뭐예요? 미스 워터퍼드는 아무래도 저민 스트리트 길모퉁이에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작가답게 분명한 사실만을 툭 던지고 말해주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아무리 길거리라고는 해도 자세한 이야기를 못하려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그쳐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 다음 어깨를 가볍게 어쓱하면서 덧붙였다. 시내의 어느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두었을지 몰라요. 그녀는 싱긋 웃어 보이더니 치과에 가야 한다 하면서 상큼상큼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가 버렸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겪은 인생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 사이에 책에서 읽은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나도 어지간히 이력이 나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그때는 꽤 충격을 받았다. 스트링랜드는 40 안팎의 나이가 분명했는데 그만한 나이를 먹은 사람이 연애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태만 같았다. 한창 젊은 나이에 건방진 생각으로 나는 남자가 망신을 당하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35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그 소식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약간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녀의 사정이 괜찮으면 찾아가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이 바로 찾아가겠다고 한 날이었는데 부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일까? 그러지 않다는 뜻일까? 돌려난 사건으로 흥분한 나머지 내 편지에 대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가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부인은 이 일을 조용히 덮어두고 싶을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내게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표시를 보이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씨 좋은 여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연한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부인이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내가 돕지도 못할 괴로움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끄러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 싶은 충동도 없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결국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찾아가 그 하녀를 시켜 스트링랜드 부인에게 날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부인도 사정에 따라 나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말을 하녀에게 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답을 기다리면서 그냥 도망쳐 버릴까 하는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하녀가 돌아왔다. 긴장해 있던 나의 상상은 그녀의 태도를 보고 집안의 재앙을 훤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하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블라인드를 일부러 반쯤 내려 방은 좀 어두웠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형부인 맥앤드루 대령이 불을 피우지 않은 벽난로에 등을 대고 서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일이 내가 생각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의 방문이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잊어버리고 약속을 미루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나를 맞아들인 것 같았다. 대령도 나의 방해가 언짢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뵙겠다는 걸 혹시 잊지 않으셨나 했습니다. 난 애써 태연스레 말했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앤이 금방 차를 내올 거예요. 방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긴 하였지만 부인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올라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편이 아닌 안색이 오늘은 흑빛이었다. 제 형부 아시죠? 여기서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휴가 바로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너무 어색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행히 스트링랜드 부인이 나를 구해주었다. 나들의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다. 덕분에 차가 나올 때까지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령은 하녀에게 위스키 소다를 청하면서 말했다. 에이미, 당신도 한잔 하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저는 차가 좋아요. 이것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첫 암시였다. 나는 모른 채 하고 스트링랜드 부인을 얘기에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대령은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선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결례가 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부인이 도대체 왜 나를 맞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실내엔 꽃 한 송이 보이지 않았고 여름 동안 치우던 장식품 같은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았다. 전에는 늘 정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던 방이었건만 오늘은 어쩐지 썰렁하고 딱딱하게만 여겨졌다. 벽 저쪽에 시체라도 누워있는 듯한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담배 피우시겠어요?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면서 담배 상자를 찾았지만 담배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없는가 봐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늘 사오던 담배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현듯 남편 생각이 났던 것이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생활에 조그만 낯을 잃고 말았던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돌연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이제 지난 생활은 사라져버렸고 모든 게 끝장이 나버렸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칠의 예절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제가 일어서야 할 것 같군요. 나는 일어서면서 대령에게 말했다. 그 불안당 같은 놈이 처제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말을 들으셨겠지요. 대령은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이 대뜸 소리쳤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하는 수 없이 대꾸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그 녀석이 달아나 버렸어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 파리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처제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에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는 그 말밖에 딴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령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켰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나이 50대의 사내로 축 늘어뜨린 코 밑 수염에 머리는 반백이었다. 눈은 연푸른 빛이었으며 입은 빈약해 보였다. 전에 만났을 때 그가 바보 같은 얼굴로 자기가 퇴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 내내 일주일에 3번은 폴로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던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제가 부인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군요. 부인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혹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요. 대령은 내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처제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소. 애들도 딸렸는데 그 애들은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인가. 17년이나 되었는데. 17년이라뇨? 결혼한 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니까. 동서라고 꾹 참고 지냈지. 어땠소? 그 사람 신사처럼 보이던가요?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이지. 아니 그럼 이제 아주 끝장이 났다는 겁니까? 다른 수 있겠소. 이혼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소. 당장 소송을 내라고 말이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나 당신 자식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그 작자 내 눈에 띄면 안 좋을 걸. 만나기만 하면 반쯤 죽여놓을 테니까. 스트링랜드가 기골이 장대한 맥 앤드루 대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잠고 있었다.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죄인을 직접 응징할 완력이 없을 때는 늘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참인데 스트릭랜드 부인이 들어봤다. 눈물도 닦고 콘잔등에 분도 바른 모양이다. 갑자기 이런 꼴을 보여서 죄송해요. 다행히 가지 않으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게 여간 어색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하고나 자신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그런 기분을 애써 자제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자기 집안의 불행에 대해 다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전 시골에서 금방 돌아왔어요. 만난 사람도 로저 워트퍼드 뿐이고요. 스트릭랜드 부인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 그 여자가 뭐라던가요?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재촉했다. 꼭 알고 싶어요. 사람들 말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분이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뿐이던가요? 나는 로저가 헤어질 때 말하던 찻집 아가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 누구랑 같이 갔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안 하던데요?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약간 어리벙벙했지만 어쨌든 이쯤해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과 작별의 약속을 하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안 됐다는 말을 하기도 어줍어서 대령 쪽을 보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다. 나도 갈 거요. 빅토리아 스트리트로 가실 거면 같이 갑시다. 좋습니다. 가시죠. 9장. 참 끔찍한 일이여. 그는 그리로 나오자마자 말했다. 대령이 나를 따라 나선 것은 처제와 이미 몇 시간 동안 상의했던 일을 나와 다시 한번 상의해보고 싶어서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린 그 여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 불안당이 파리로 가버렸다는 것밖에는. 두 분 사이가 푹 좋았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좋았죠. 선생이 오시기 바로 전에 에이미가 그랬디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고 선생도 에이미를 알잖소. 내 처제 같은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소. 상대방이 이렇게 털어놓는 이상 나도 한두 가지 물어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럼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셨단 말씀인가요? 전혀. 8월에는 이자가 노폭에서 가져가고 잘 지냈대요. 여느 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내외도 내려가서 2, 3일을 묵었죠. 나랑 골프도 같이 치고요. 9월이 되자 이 자는 동업자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교대해 주어야 한다면서 런던으로 돌아가더군요. 에이미는 그냥 시골에 눌러 있었고요. 시골 집에 6주일간 새를 들어 살고 있었죠. 계약 기간이 끝나자 처제는 남편에게 어느 날짜에 런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글쎄 이 친구가 파리에서 답장을 보냈어요. 처제랑은 이제 더 이상 살 생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글쎄 이유라는 게 한마디도 없었다니까요. 나도 그 편지를 봤수만 10줄이나 되었을까. 거참 이상하군요. 마침 그때 길을 건너야 했고 오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잠시 중단되었다. 맥앤드루 대령의 말은 아무래도 믿기지가 않았다. 혹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대령에게 뭔가를 숨겼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결혼을 해서 17년이나 같이 살아온 사람이 처자를 버렸다면 아내 되는 사람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짐작이라도 했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대령이 곧 내 옆으로 따라왔다. 그야 딴 여자하고 달아났으니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겠소. 그 점은 이쪽에서 알아서 짐작하리라 생각했던 거죠. 그 자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소. 이제 스트링랜드 부인은 어떻게 하죠? 글쎄요, 먼저 정글을 잡아야 하겠죠. 내가 파리로 건너가 볼 작정이요. 하던 일은 어떻게 했답니까? 그걸 참 교묘하게 머리를 썼어요. 작년부터 하던 일을 계속 줄여왔답니다. 동업자에게 그만둔다는 말은 했던가요? 이런 방구도 없었대요. 맥앤드루 대령도 사업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나로서도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스트릭랜드가 어떻게 해놓고 일에서 손을 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배신당한 동업자가 격분하여 소송을 걸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리가 끝나면 스트릭랜드 쪽이 아무래도 4,500파운드는 잃게 될 것 같았다. 아파트에 들어있는 가구가 에이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야 처제의 차지가 될 거고요. 정말 부인이 무일푼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니까요.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2,300파운드의 가구뿐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죠? 어찌 알겠소. 일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만 같았다. 대령이 욕설을 퍼붓고 분통만 터뜨리는 바람에 나는 사정이 이해되기보다 머리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러던 중 그가 우연히 육해군 백화점의 시계를 쳐다보다가 클럽에서 카드놀이 하기로 한 일을 떠올리고 성 제임스 공원을 가로질러 가버리자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10장 하루 이틀 뒤 스트링랜드 부인이 전가를 보내왔다. 그날 저녁 식사 뒤에 잠깐 와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가보니 혼자였다. 금욕적일 만큼 수수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검은 옷이 버림받은 여자의 처지를 짐작하게 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처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대로 옷을 차려입은 것을 보고 나는 솔직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녀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파리로 가서 찰리를 좀 만나주시겠어요? 제가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사람을 만나본 것은 고작 한 번뿐이지 않은가. 부인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프레드는 자기가 가겠다지 뭐예요? 프레드란 맥앤드루 대령을 말했다. 하지만 그분이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일을 망칠 거예요. 그렇다고 달리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더 머뭇거리면 나는 몰인정한 사람이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저야 바깥분과는 10마디도 나눠보지 못한 사이 아닙니까? 그분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를 보면 당장 꺼져버리라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체면이 깎이실 일은 없잖아요.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제 생각엔 그 양반이 당신과는 친분이 없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인 프레드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바보 취급했어요. 군인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거기다 프레드는 성질이 급해서 여차하면 싸울 거고요. 그러면 일이 잘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꼴이 되죠. 당신이 제 심부름을 왔다고 하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돌려보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부인을 알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저와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굳이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부인께서 직접 가서 만나보시지 그래요. 그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잊으셨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찰스 스트링랜드를 찾아가 내가 명함을 들여보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가 가소롭다는 듯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들고 응접실로 들어올 것이다. 어인 일로 오셨소. 선생님이 부인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요? 선생께서 조금만 더 나이가 들면 남의 일에는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될 거요. 미안하지만 고개를 조금만 왼쪽으로 돌려보시오. 나가는 문이 보일 테니 안녕히 가시오. 아무래도 채통을 잃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긴 어려울 것 같았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이 공경을 수습할 때까지 런던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인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녀는 생각에 골똘히 잠겨있었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길다랗게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었다. 정말 전혀 뜻밖의 일이에요. 결혼해서 같이 산 지가 17년이나 됐거든요. 저는 찰리가 누군가와
그렇게 깊이 빠질 사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우린 그동안 아주 잘 지냈어요. 취미야 많이 달랐지만. 부인께서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바깥 주인과 같이 갔다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냈나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글쎄, 참 이상하죠. 남자가 누구랑 연애를 하면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게 사람들 눈에 띄게 마련 아니에요? 점심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게 말이에요. 여자 쪽 친구들이 부인에게 가서 귀뜸해 주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거든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러다 그런 편지를 받고 보니 저에겐 정말이지 날벼락 같았어요. 전 그이가 아주 행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엾게도 부인은 울기 시작했고 나는 부인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부인은 침착성을 되찾았다. 이런 우스운 꼴 보여봐야 소용없죠.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최선이냐를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최근의 이야기며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연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를 얼마간은 두서없이 찌끄러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나는 두 사람의 생활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내 추측이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스트링랜드 부인은 인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의 딸이었다. 부친은 퇴직하고 나서 시골 깊숙이 은거하여 살았는데 해마다 8월이 되면 전지요양 삼아 가족을 데리고 이스트본에 나오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20살 되던 해에 찰스 스트릭랜드를 만났다. 그때 찰스는 23살이었다. 그들은 같이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부둣가를 함께 산책하기도 했으며 흑인 유랑악단의 노래를 듣기도 했다. 그녀는 찰스가 정식 구혼을 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그와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런던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햄스테드에서 살았으나 남편의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시내로 옮겨와 살았다. 그러는 사이 두 아이가 태어났다. 그이는 늘 아이들을 귀여워했어요. 제가 싫어졌다 해도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저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결국 부인은 내게 남편이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다. 나도 편지 내용이 무척 궁금했으나 차마 보자고 할 수 없었던 참이었다. 에이미, 보시오. 집안은 다 잘 정돈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오. 앤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하여 당신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소.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작정이오. 이 편지는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진 않소. 결정을 번복하진 않겠소. 찰스 스트릭랜드. 한마디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의 편지치고는 정말 이상하군요.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없어요. 이젠 예전의 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꼭 쥐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꽤 오래된 사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형부가 알아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클럽에 가서 브릿지를 한다고 했어요. 형부가 그 클럽 회원을 하나 아는데 그 사람에게 찰스가 브릿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카드놀이 하는 방에서 찰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나요? 그러니 찰스가 클럽에 갔다고 한 날은 그 여자와 같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문득 아이들 생각이 났다. 로버트에게 이 일을 설명하기가 무척 난처하셨겠군요. 아니에요. 아직 애들에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애들이 개학하기 바로 전날 올라왔으니까요. 시침이 떼고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셨다고 해두었어요. 돌연히 생긴 그런 비밀을 마음에 묻어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태연하게 처신하는 일이나 아이들이 탈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일일이 신경을 써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부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먹이는 소리로 변했다. 우리 불쌍한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요? 그녀는 자제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경련이라도 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보고 있자니 괴롭기 짝이 없었다.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야 파리에 가겠습니다만 정확히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이가 돌아오기를 바라요.
맥앤드루 대령에게 듣기로는 부인께서 이혼하실 작정이라고 하던데요. 이혼은 절대 안 해요. 부인은 갑자기 거칠게 대답했다. 그이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 못할 거라고요. 제 고집도 그이 못지않아요. 이혼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내게 분명히 하기 위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녀가 어머니로서의 걱정보다는 어쩔 수 없는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아오길 바라요. 돌아오면 지난 일로 그냥 묻어두겠어요. 따지고 보면 우린 17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저도 마음이 좁은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몰랐더라면 그이가 무슨 짓을 하든 마음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그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있지만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이가 돌아오기만 하면 만사가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거예요. 나는 스트링랜드 부인이 소문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고 약간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의 평판이 여자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기 때문이다. 세상 평판은 여성의 가장 내밀한 감정에도 윗선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법이다. 스트링랜드의 거처는 밝혀져 있었다. 그의 동업자가 격분에 가득 찬 편지를 은행에 보내 그가 거처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난했던 모양이다. 그러자 스트링랜드는 냉소주의고 익살스러운 답장을 보내 동업자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정확히 대주었던 것이다. 어떤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호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형부는 잘 안돼요. 아주 비싼 호텔이라나요? 부인은 얼굴을 빨갛게 붉혔다. 남편이 호화스러운 호텔방에 머물면서 이곳저곳 우아한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낮에는 경마 구경, 밤에는 연극 구경 다니는 것을 떠올렸던 모양이다. 그 나이에 오래가진 못해요. 알고 보면 40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면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그 나이에 다 자란 아이까지 둔 남자에겐 가당찮은 일이죠. 무엇보다 몸이 견뎌내겠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슬픔과 싸우고 있는 듯했다. 그이에게 말해주세요.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다 그대로이면서 다 달라지고 말았다고. 전 그이 없인 못 살아요. 차라리 죽고 말겠어요. 지난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들이 함께 겪어왔던 일들을 모조리 이야기해주세요. 애들이 물으면 전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면 좋아요? 그이 방도 그이가 나갈 때처럼 그대로 두었어요. 그 방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주세요. 온 가족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제 그녀가 내게 전해야 할 말을 정확히 가르쳐 주었다. 남편이 하리라고 예상되는 말까지 추측해서 일일이 치밀한 대답을 말해 주었다.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그이에게 말해주세요. 그녀는 애처롭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힘 닿는 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동정심에 호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목을 놓아 울었다. 나도 마음이 찡해오지 않을 수 없었다. 스트링랜드의 냉혹한 잔인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돌아오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틀 뒤에 파리로 건너가 무슨 성과든 거둘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시간도 늦은 데다 그동안 둘 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집을 나왔다.